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마음의 결을 살피고 또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디얼 사이콜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조건이 있죠.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 또 가정, 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편안한 일상. 그런데 이런 정답 같은 조건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최근 심리학에서는 단조로운 안락함을 넘어서 삶의 다양한 우여곡절과 또 다채로운 경험이 주는 정신적 풍요로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맑은 날씨 같은 행복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며 그려낸 다채로운 풍경화에 가깝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서 여의도 성모병원 임형국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매달 뵙고 있는데 그래도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현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노인 정신건강 네네. 관련해서 연구하고 또 많은 환자분들 진료를 보고 계신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치매나 인지 건강이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 웃어서 미안한데 오늘 주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알츠하이머 환영합니다. 예. 치매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댓글에 네, 남겨주세요. 예. 오늘 주제는 정신적 풍요로움이에요, 예.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행복이란 약간 도파민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삶과 네네. 무엇이든 조금 남들에게 보여질 음. 법한 직장과 가정과 뭐 이런 것들 같거든요. 외적인 것. 네, 외적인 것. 집착하죠. 진짜. 예, 집착한 겁니다. 대개는 이제 외적인 데에 이제 그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집착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이제 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예. 맞아요. 근데 서울에서 살다 보면 이 포모가 쉽게 오는 것 같아요. 미안한데 포모가 뭐죠?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약간 예. 나만 뒤처지고 나만 아. 따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소외된 느낌이거든요. 저도 가끔 느끼는데요. 그 포모라는 것도. 그래요? 교수님도요? 네, 그럼요. 삼전과 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에 제 네. 주식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포모가 느껴집니다, 요즘에. 지금 서울에서는 삼전 닉스가 없다. 예. 코스피에도 투자를 안 했다. 음. 서울에 집도 없다. 그러면 약간 포모가 오거든요. 네, 그럴만하죠. 네. 워낙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늘 조금 그 일관되게 다루었던 주제인 뭐 자산의 양극화라든지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삶이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 조금 우리한테는 그렇죠. 조금 좀 좋지 않은 것. 뭐 있으신 분들은 행복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또 오늘 주제가 이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 나름대로의 이 인생의 풍요를 사실은 오늘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조금 해보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풍요로운 거의 정의가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풍요로운 게 뭐냐, 뭐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게 많이 갖춰지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외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도 뭐 이제 풍요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이제 무슨 NGO라든지 아니면 무슨 청소년 봉사를 이제 주 직업으로 하시는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그분들의 인생에 별로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든지 그 풍요롭고 행복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스스로 조금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욕망의 화신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조금 줄여볼까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있지만 그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이제 다들 스타일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에서 더 좁게는 이런 서울 또는 이런 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풍요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된 것은 뭐냐면 풍요의 반대는 빈곤이죠. 빈곤인데 이 빈곤하다는 거는 제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신적으로 빈곤한 삶. 예, 빈곤한 삶. 예, 우리 뭐 예를 들면은 그건 뭐 누구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빈곤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들 누구나 다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풍요로운 삶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빈곤하지 않은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또는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빈곤하지 않다. 교수님은 어떤 예시가 가장 떠오르세요? 정신적으로 빈곤한 삶이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빈곤한 것은 자기답게 살지 못할 때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면은 나는 욕망의 화신인데 욕망의 화신이라는 것도 교수님이 스스로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욕망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저보고 이제 그런 봉사단체에서 평생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대학병원 교수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도 요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개업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도 다른 생각도 하고 있고 꼭 욕망이라는 것이 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 교수를 택하게 된 것도 명예라는 욕망을 택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럼요. 네. 거기에 되게 천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어떤 원동력도 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되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의 네. 핵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가 또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것과 환경과의 어떤 적절한 타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그 풍요로운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풍요롭다고 하면 사실 뭔가 좀 역동적이고 다채롭고 네. 이런 이미지를 그리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별일 없이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이 삶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까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만약에 그것도 나답게 살고 있는 거라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굉장히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저는 하루하루가 별일 없이 이제 이 트러블 없이 지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사람인데 근데 이제 환경이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서 매일매일 특히 이제 영업을 해야 된다든지 영업직이라든지 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뭐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그런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거절을 당해야 되고 그런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영업도 해야 그게 적성에 막 맞는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조용한 곳,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시라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삶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매일매일이 지옥인 것이죠. 따분하고 못 견뎌요. 절대로. 풍요롭지 않죠. 그렇죠. 음. 기질적으로 우리가 왜 강아지 얘기하면 골든 리트리버가 엄청 활발하잖아요. 네. 근데 골든 리트리버가 사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어울리긴 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맞는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그릇이라든지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릇에 맞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릇에 무엇보다도 맞는 삶. 네. 자기의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금 요거를 이제 어려우다기보다는 좀 유식한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예를 들면 한계 또는 장점 이런 걸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능력도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릇에 맞는 삶을 살고 내가 나답게 살려면 사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부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거는 훈련. 훈련? 네, 훈련이에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은 훈련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럼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늘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싶어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어하면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떻게 뭐 요즘에 뭐 유명해지고 싶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이제 저도 이제 오니까 이렇게 방송도 나가서 좀 알리고도 싶고 이런 것 말고 조금 비우는 것. 예를 들면은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침에 조금 아무도 아는 데서 좀 걷고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니면 이제 집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 문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주로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커피를 조금 이제 한 잔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제 약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은 전 아침에 조금 가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네. 네네. 비우는 작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 요즘에 또 뭐 보면은 그 책 중에서 제가 제목이 자주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미즈노 남보쿠라는 뭐 일본의 옛날 그 작가인지 뭐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 있어서 밥을 좀 덜 먹어라. 밥을 덜 먹어라. 그러면은 생각이 좀 열린다는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책을 좀 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덜 먹으니까 좀 생각도 맑아지고 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쨌든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참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 싶었던 어떤 사례도 있을까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서 오시면 저한테 오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좀 뒤에 해보겠습니다. 정신건강과 이 풍요로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풍요롭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고 뭐 하지만 이제 뭐 저는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 기질에 맞는 그런 인생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좀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아닐까. 또 이제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기질과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대라든지 환경과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면서
그분의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의 시간 또는 때라고 그러죠. 자기의 때 같은 것이 만나서 조금 이렇게 자기답게 사는 것이 극대화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풍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대부분 현실적인데요. 연예인들이 케이스 보면 풍요롭게 산다. 아니요. 네.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하게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 요즘은 관종의 시대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나를 비추고 그걸 내가 편집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을 벌고 이런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네. 하는 사람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이게 딱 그 예시네요. 맞아, 그렇죠. 네. 네. 내가 나를 아는 게 어떤 그 환경적인 게 잘 네, 맞는 요. 네. 그걸 이용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 유튜버 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좋지 않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좋지 않은 네. 걸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네. 돈을 벌고 네. 막 그 다른 사람의 이제 아픈 구석을 드러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한 걸 보면서 이건 조금 자기다움이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경우는 물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뭐 어찌 됐든 그런 것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뭐 그쵸.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다움을 알고 자기답게 산다는 게 그 뭐 지금 얘기한 거 관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유튜브도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요. 네네.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 안 드러내고 그냥 요리 유튜브 맞습니다. 하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냥 뭐 아침 모닝 루틴만 계속해서 얼굴 안 보이고 그냥 조용조용 편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를 그 자체로 드러낼 수 있는 네.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대네요.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네. 억지로 하느냐. 네. 그러네요. 진짜로 자기가 이제 정말로 만족해서 하는 사람과 네. 그래도 먹고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면이 있겠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사이버상이나 온라인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자기의 캐릭터하고 자기 본성하고 다른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많죠. 응, 많죠. 사실은 나는 너무 조용한 사람인데 조용하고 정말로 이제 굉장히 내향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막 그 겉으로 이제 하면 요 카메라 켜지면서부터 막 다른 사람인 척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가면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풍요롭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조금 더 이제 질문의 그 취지를 조금만 바꿔 보면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문제로 오늘의 제 이야기로 조금 치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이제 주된 그 주 업무죠. 또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고 뭐 전공의를 교육한다든지 뭐 전임의를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떠나서 다른 저의 이제 어떤 면이라든지 저의 이제 다른 성격의 이제 그 면면을 봐서 그것과 이제 맞는 일을 조금 하게 되면서 조금 제 인생에 그 풍요롭다면 풍요로운 게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벤처기업이죠. 이제 벤처기업하고 이제 조금 일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제품이 지금 잘 돼서 미국의 FDA도 제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돼서
한 제품을 가지고 미국의 FDA도 가고 뭐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 그 회사도 같이 이제 상장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할 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제품을 기획하고 사람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은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뭔가 그런 걸 할 때 탁 하고 이거는 조금 재미가 있다. 속된 말로 조금 이제 약간 도파민이 나오는 오. 그런 경험을 조금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그만 이제 교원 창업을 좀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업도 하고 있고 영업도.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적성에 맞아요. 그래요? 네, 적성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영업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막 설득하고 네. 판매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조금 좀 적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게 이제 저가 대부분 교수들 그런 거 잘 적성에 안 맞거든요. 대부분 교수님들도 그렇고 사실 영업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집에 세일 책만 이만큼이에요. 원래요? 원래 조금 그런 좋아하셨어요. 것들이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발견한 거네요. 네, 그런 실전에 한번 해보니까 꽤 재미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은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할 정도로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제 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발견하게 돼서 그것과 이제 조금 우연찮게 이제 일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조금 했던 것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안 되는 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그 한계라는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제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쪽의 일이라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계가 있어도 조금 오래 할 수 있고 좋아하고 또 이제 그거의 면에서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니까 조금 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잘하는 거를 조금 하는 게 조금 풍요로운데 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좋아하는 거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네, 그런 걸 조금 발견한 거가 제가 요즘에 조금 있어서는 좀 풍요롭게 사는 거에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업은 뭐 영업 실적은 뭐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네. 그건 거가 이제 조금씩은 재미를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뭐 조금 약간은 좀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떤 내가 유능감을 느끼고 네, 그거를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이네요. 교수님이 할 그렇다고 거라고는 보시면, 생각을 예. 못했던. 네, 다양한 경험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매일이 이제 풍요롭지는 않아요. 절대 저 어저께만 해도 막 이거 뭐 이 마진율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 보고 이거 뭐 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이게 말이 해가지고 되나? 어떡하나 이러고 하면서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던 생각을 어저께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오늘 또 괜찮아졌어요. 아침에 커피 한잔 하니까 네. 또 괜찮아져서 한번 다시 좀 팔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신적 풍요로움이라는 개념을 오이시 시게이로라는 심리학자가 만들고 연구를 하는데 항상 좋은 게 풍요로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것,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도전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을 풍요로움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항상 네. 있어요. 네. 업앤다운도 있고 그게 뭐 없이 이렇게 하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병적인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좌절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좌절을 어떻게 견디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이나 그런 기질 같은 것은 인내력이죠. 인내력 같은 것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이 풍요로운 것에 매우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인내력. 인내심. 그러겠네요. 내가 인내심. 뭐가 됐든 끝을 어쨌든 가보겠다라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단 거네요. 무거울 때 나요. 되게 네. 이게 무겁고 어렵고 버거울 때 되게 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뎌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고 저거 하니까. 게임하고 비슷하죠. 게임 뭐 좋아하시는 게임 뭐 있으시겠지만 게임도 어려울 때 되게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실력도 늘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자기가 조금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좀 견뎌집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잘하는 거를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좀 하시라는 게 이제 좀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좋아하는 것보단 잘하는 걸 하시라. 근데 나답게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게 나다운 거죠. 그게 나다. 잘하는 게 나다운 거지 좋아하는 게 나다운 건 아니다. 메타인지가 필요하단 거네요. 그럼요. 네. 내가 좋아한다고 막 이게 아니라 음.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이걸 잘하네? 하고. 성격도 대개는 자기가 착각을 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나다운 것이 어떤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조금 이제 헤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베네딕타님도 질문을 비슷하게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한국 사회를 조금 이렇게 보면 일상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이 정신적 풍요로움, 나다운 것 이런 것들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교수님? 슬라임이랑 왁부볼 그리고 뭐 키캡 이런 거 SNL에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주무르고 싶은 그런 게 유행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다른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2030에서는 좀 피로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답게 살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이 말도 조금 그만해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그거는 반드시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이지만 우리 교육 체계하고 조금 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답을 찾아요. 늘 뭔가 정답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정답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확실성을 절대 견디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세상이 불확실하고 뭔가가 확실한 게 없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내 스타일이 어떤 것이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답이 어떤가라고 얘기하면 야 그거는 아니잖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우리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예를 들면 2030에서도 누구는 삼전이 있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있고 누구는 서울의 부동산이 있고 이런 거에 이제 딱 있으면은 당신은 뭔가 뭐 원티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내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하는 행동들이 자꾸 순위를 매겨요. 그리고 순위를 매기는 거에 그 집단에 내가 들어가면 안도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맞아요. 음. 결정사에서도 등급을 매기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끝없이 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죄송 흥분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강요를 해요.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걸 등급을 매겨가지고 내가 그 등급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구마구 공격을 하기 시작을 맞아요. 하고 막 예. 가르치려고 하죠. 네. 솔직히 말하면. 넌 이렇게 네. 해야 하는 게 뭐 넌 딱하다는 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나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행복감에서는 멀어진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성 우리나라가 이제 마치 이제 개성이 많은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몰개성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있는 것 같이. 아, 저희는 자아정체감에 머물러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네. 등급을 나눠서 몇 살에는 뭘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과연 몇 프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 포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저도 느끼니까 그런 거에 이제 있으면 저도 이제 막 그런 거에 뭐 투자를 잘못했다든가 실제로 제가 투자를 좀 잘못했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뭐 이게 이제 하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이런 쪽에 직업이 있는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막 힘들고 막 어려운 거는 뭐 맞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막 경제 강의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뭐 별의별 강의가 많아요. 정말로. 이런 강의도 있어요. 의사랑 결혼하는 강의 이런 것도 있어요. 의사랑 결혼하는 네, 거. 의사 남편이랑 결혼하는 방법 막 이런 강의도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 봐야 다 똑같은 사람. 그래 봐야 별거 없는데 제가 의사들도 제가 뭐 얘기하지만 이게 좀 다양해요, 되게. 네, 그렇죠. 다양해요. 이제 방송에서는 못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굉장히 그것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든지 외적인 것, 뭐 돈.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재벌은 예를 들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역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꽤 돈 많으신 분들이 클리닉에 오는 경우 꽤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의 개수가 달라요. 그분들은 공의 개수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근데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공의 개수가 다를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예. 고민이야 뭐 안 되시겠냐만도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그렇게 그런 문제에 너무 또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이상한 것 같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그래도 중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나도 네. 나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그럼요. 내 중심이 조금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네. 돈을 벌고 싶으면 자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뜯어 고칠 부분이 있으면 뜯어 고쳐야 되고 아니면은 자기의 장점은 굉장히 극대화하고 그래야지 뭔가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사실은 무한 경쟁의 시대 아니에요. 특히 서울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뭘 개성하면 돈을 벌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요. 개성이 돈을 있어야죠. 벌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개성이 유튜브라도 있어야 해야죠. 한다. 네. 유튜브 잡이라도 하든 음. 뭘 하든 간에 이제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해야 하는 것이지. 예, 그게 해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스탠다드만 따라가는 삶이 돼가지고는 음.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성이 더 중요한 그럼요, 시대다라는 그럼요. 거네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개성을 가지고 자기를 잘 알아야 한다. 네. 정말 결국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포모를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백투 베이직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잘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정말로 겸손하게 출발을 해야지 그 자기가 현재 닫혀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 경제강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사람, 저 그런 거 많이 봐요. 사실은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되게 비슷한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고생은 해봐야 돼요. 고생을 해가지고 한번 막 해서 하고 그 과정이 뭐냐면 자기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 그럼요. 네. 자기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빵 하고 이제 이게 뭔가 한번 이렇게 깨우침이 오고 나서 정체성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돈을 번다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시도 아니면 좌절을 잘 견딜 수 있는 힘 이런 것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고 자기의 그릇이 어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알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진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내 기질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하는 거. 하다못해 MBTI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E인지 I인지 MBTI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되게 이 경계가 범위예요. 스케일. 갔다.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저는 I하고 E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막 뭔가 흥분을 하게 되면 E가 됐다가 또 막 이제 좌절하게 되면 I가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좀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보면은 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서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기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허스키님이 까다로운 기질이나 예민한 정도가 신경성이 높은 분들이 시기 질투도 높을까요? 하고 질문하셨거든요. 예민한 사람. 아마 신경성이 높은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정신과에서도 그 예민함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있죠. 되게 불안이에요. 불안이고 자기는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시기 질투가 있죠. 불안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까칠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투라든지 시기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요.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현수님께서 번아웃 관련된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최근 회사 업무가 몰리면서 잠을 잘 자도 무기력하고 좋아하던 취미도 전처럼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번아웃이 온 걸까요? 혹여나 우울증 초기 증상은 아닐지 걱정도 되신다고 구별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구별법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터뷰해서도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 우울증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단순한 번아웃은 좀 쉬면 나아요. 근데 이제 이분처럼 무기력, 그 다음에 흥미의 소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이제 뭔가 쉬어도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울증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를 좀 받으시고 치료를 요즘에는 우울증 치료가 너무 초기에는 너무 간단해요. 약 하나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뭐 저기 뭐야 꽤 회복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정신과 의사들도 약 많이 먹습니다. 약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네, 그럼요. 네, 치료를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개원이 선생님도 예, 렉사프로를 끼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렉사프로가 뭐예요? 항우울제입니다. 아, 항우울제. 예,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탕 해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항우울제 먹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반은 나올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은 나옵니다. 그만큼 팍팍하단 거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현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또 제가 연결해서 질문 드리자면 실제로 우울증이나 번아웃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삶이 조금 무채색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신 건강이랑 정신적 풍요로움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정신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개는 지금 시대에 이제 되게 행복하지 않다고 믿거나 풍요롭지 않다고 믿으시는 것들이 우울증의 기질적인 어떤 뭐라 그러냐면 소인들을 조금 증폭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늘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대적인 거거든요. 주변이 다 비슷해. 다 비슷하게 가난하거나 나하고 비슷하게 부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뭔가 옆집에 갑자기 최희선 씨가 갑자기 항상 얘기하시던 그 레파토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막 자기가 이제 막 불안해지고. 직장에 있는 동료가 불안해지고 이제 뭐 삼전으로 한 몇십억 벌었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은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낫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사람이 허물어지고 자기의 이제 자존감도 허물어지면서 우울증에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 질문 조금만 네네. 받아볼게요, 네네. 교수님. 그 Q7 드려보려고 했어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 베네딕타님께서 교수님께서 스스로 욕망의 화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빈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신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저도 상당한 많은 좌절이 있었다. 예, 인생의 부침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이 정신과학이라는 학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좀 받게 된 것도 있습니다. 조금은 내 자신을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정신과 의사라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직업이 다 예, 약간 정신과 네, 의사들 그렇진 중에서 않죠. 이상한 사람도 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뭐, 예. 그 베네딕타님께서 또 눈에 보였던 그 댓글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교수님이 웃는 상이셔서 네. 부럽다고. 저는 오늘 아마 상담하시는 일이신가 봐요. 3명 학생이랑 상담하고 지쳤다고, 얘기 들어주는 거 힘들다고. 이거 팁 있나요, 교수님? 제가 네, 팁 있을까요? 제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조금 환자가 조금 많아져 가지고 하루 종일 진료를 하게 되면 한 140명을 봐요. 140명요? 아니, 예. 어제 오셨던 교수님도 진짜 약간 이렇게 오신 거예요. 녹초가 되셔서. 그래서 너무 많이 피곤하신가 봐 했더니 오늘 130명 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인가요? 아니요, 신경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140명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예약이 2분에 1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지는 5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환자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막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짜증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 들어주는 거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팁은 얘기를 잘 안 들어드리는 게 팁이에요. 일단 나를 지켜야 되니까요. 얘기를 네. 안 들어드리는 일단 객관적인 것만 하게 되는 예, 거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검사 딱 소견 보고 차트 이거는 보고, 진짜 검사 네, 소견 보고 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고 네, 네.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면담을 사실은 들어드리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는 시스템 탓입니다. 솔직히 정말로. 이거 제가 그것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한국의 의료는 박리담회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 환자들도 손해잖아요. 근데 수가가 싸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적정 진료,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 진료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병원이 망합니다. 네, 병원이 망해요. 그렇죠. 네, 병원이 망해요. 병원이 망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장님이 되면, 예를 들면 종합병원의 원장님이 되면 대학병원에서도 수익을 빨락빨락 내시라고 이제 교수들을 압박하는 게 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일단 팁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팁은 없습니다. 팁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는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는 건 힘든 일이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걸 업으로 삼는 것 음. 존경한다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어렵네요. 아니요, 뭐 저는 이게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무슨 존경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들이 조금 오늘 질문이 많네요. 제가 처음에 알츠하이머 해가지고 알츠하이머는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그게요. 알츠하이머가 하나도 그러면 없네요. 빠르게 만물도사님부터 그냥 최근에 네네. 주신 것들만 네네. 아마 네.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 만물도사님께서 알프라졸람 중독될 수 있나요? 중독될 수 있어요. 중독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는 팁이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알프라졸람을 끊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 약을 이제 바꾸고 뭐 천천히 하고 이런 팁들이 있어서 네. 그거는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유럽 브레드님께서 약을 먹었을 때는 생각이 줄어들고 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약을 며칠 안 먹으니까 다시 상상이 되고 또 현재가 불안하다고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거와 동시에 다른 치료들을 조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을 오래 드시면서 이제 약을 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약에 대해서 사실 이건 또 제가 진료 때 많이 보던 적인데 약에 대해서 드시면서 갖은 상상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뭐 부작용이나 아니, 그러니까 약을 이제 보면서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약을 네. 드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불안해. 먹을 때마다 네. 불안하시고 먹을 때마다 힘들어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약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물론 약을 잘 알고 드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을 같이 약과 함께 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실 때는 다른 종류의 요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면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약 말고의 뇌자극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TMS, 뭐 자기장 치료라든지 전기 치료 TDCS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요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하시면 약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LJZYX님께서 2달 전에 9살 된
자식 같았던 보더콜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정 조절이 가끔씩 잘 안 되고 울컥하는데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요즘에. 음. 특히 이제 이게 할머니들은 더 심해요. 할머니들 저한테 많이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는 잘 안 그래. 근데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제가 뭐 저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그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른 반려견을 들였을 때 네. 극복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조금 그게 치환이 빨리 되시더라고요. 그 닮은 같은 보더콜리를 이렇게 들이시는 것이 이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금 티 같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예. 있는 그런 답변이겠네요. 예, 제가 쌉티예요. 쌉티. 쌉티여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약간 인정머리가 없이 들리시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제일 많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이렇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이가 들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지잖아요. 뭔가 맞습니다. 도전을 하거나 나답게 산다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정신적 풍요로움도 중요해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이 이제 노년기에는 조금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젊었을 때는 조금 이제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기 직업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 안정된 그 자기의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실 뭔가 모든 게 약해지거든요. 모든 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게끔 안정된 삶 쪽으로 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가 이제 노인 우울증이나 치매나 그런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노년기에는 그건 이제 뭐 무슨 하버드의 무슨 70년 추적 연구 이런 거에서 나왔지만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이 노년기에 정신적 풍요하고 엄청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보자면 좋은 관계와 나답게 사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임영국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